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경선입니다. 이번에 여러분하고 같이 지역문학관 소장자료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학자료에 대한 개념부터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입력하시게 되는 입력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차는 간단하게 문학자료의 개념하고 유형, 그 다음에 정보 조직,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입력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학관 자료를 많이 보셨나요? 문학관 자료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법적으로 보시게 되면 문학진흥법에 의해서, 자, 제가 펜을 좀 사용할게요. 자, 문학관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학관 자료라는 것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진흥법 시행령에 보시면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호 보시면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2호죠, 2호. 자,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의미를 이해하시게 되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자료란 문학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았습니다. 자, 문학관과 관련된 모든 유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문학관의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시는 모든 자료는 문학관과 관련된 자료는 유무형의 모든 자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 자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되게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는 간단하게,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한국문학관 자료 수집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눴는데요. 자, 문학 자료는 도서 자료가 대부분이고요. 단행본이나 잡지 형태로서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등이 있다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문학자료 관련해서는 작품이나 문인, 문단 관련 비도서 자료, 여기서 비도서 자료라는 건 물품이나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의 형태로서 생활용품이라든지 편지, 유필 원고, 사진, 기념물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문화사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화사 자료라는 건 문학작품을 제작하고 향유, 누리기 위해서 관련된 비도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물품이나 사진, 녹음, 영상, 멀티미디어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문학관 자료,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문학관에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료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문학자료랑은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큰 맥락적인 의미에서 정보 조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보를 조직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정보 조직이라는 건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체계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체계화하는 방법에는 우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가 있고 편목이 있습니다. 자, 분류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류라는 거는 여러분들 실은 분류를 많이 보셨어요. 일반 공공도서관 가시면 책 어떻게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분류기호 000부터 900까지 내 책이 어디 있나 그 번호를 보고 찾으셨잖아요. 그게 실은 이제 문헌정보학 도서관에서 분류를 해 놓은 건데요. 그렇다면 분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라는 거는 정보자료를 주제나 형식의 유사성 또는 특정한 원칙 및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행위이고 과정입니다. 근데 이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죠. 이 분류를 통해서 실은 여러분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실제적으로 그 실제적 공간에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적 공간의 체계적 순서에 따라 자료를 배열해 놓은 것이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류는 해당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이나 정보의 성격, 위의 문장이랑 실은 비슷한데요. 그냥 읽어볼게요. 유사성에 따라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거나 배열하는 것을 말하고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공공도서관에 가시면 주제에 따라서 철학, 종교, 사회과학, 기술과학 등등 해서 그런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을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이거겠죠. 각 문학관은요, 그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인 분류 체계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 체계를 수정 보완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각 기관의 특성, 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표준이 있긴 하지만 각 문학관의 자료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문학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 특성을 반영한 분류 체계를 반영해서 준용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분류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제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할 건데요. 자, 주제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여러분들이 공공도서관에서 보시는 분류를 주제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은 이제 DDC라 그래서 멜빈 듀이라는 분이 이 십진, 숫자 10개를 이용해서 분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와 한 거죠. 한국에 맞춰서 한국 십진 분류법 그래서 KDC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대부분이 이 KDC를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KDC에서 우리는 문학 자료니까요. 문학 부분만 본다면 우리 문학은 대부분 800입니다. 800 문학 배열을 보시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숫자들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818이래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럼 800에서 실은 899까지가 800의 문학 배열인데요. 자, 810이 한국 문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보시면 818이라고 되어 있는데 810 한국 문학 818 찾아볼까요? 818 루포르타 주미 기타라는 내용의 책이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번호만 보고도 이게 실은 우리는 분류 번호라고 부르는데요. 이 분류 번호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이 책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과 여기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번호가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분류번호, 분류기호라고도 부르고요. 밑에 있는 건 도서기호라 그러는데 이 도서기호는 뭐냐면 자, 분류번호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죠? 한국 소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한국 소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자, 첫 번째 글자 저자와 두 번째 저자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작, 서명, 표제, 제목, 첫 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번호가 되어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조직체계, 정보조직을 위해서 문헌정보학과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분류와 편목인데요. 편목이라는 단어는 목록을 만드는 일반적인 과정을 편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목록이겠죠. 자, 목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록이라는 건 분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제 중심으로 자료를 조직해 놓은 거고요. 목록은 주제 이외의 요소들입니다. 주제 이외의 요소라 그러면 표제, 제목이죠.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 등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자료의 리스트를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록이라는 건 아까 우리 분류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실제 자료 위치를 알아보기 위한 게 분류였고요. 목록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가기 전에 그 자료를 찾으러 어떤 공간으로 가기 이전에 실물을 직접 찾아보지 않고도 그 원본을 대신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수단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이 입력 정보, 입력 지침에 따라서 입력 항목이 실은 이 목록에 있는 서지 요소들, 이 서지 요소를 다른 말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이거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검색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우리 한번 예제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도서관에 가면 컴퓨터로 바로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자료를 찾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로 된 목록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많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 목록함에 가셔서 사물함을 열면
이 목록함을 열면 이렇게 종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록 카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목록 카드를 한 장을 쏙 빼서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저자, 이문열의 저자, 그다음 생물년, 표제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봤는데 지금은 이 카드가 보통은 이제 전시용으로만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엔 대부분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요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서 실은 요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 검색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료에 대한 서지 요소. 아까 표제, 제목, 저자, 아니면 이 책을 어디서 만들었지, 발행사항 같은 거, 아니면 이 책의 사이즈가 얼마일까, 가격이 얼마일까 라는 형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크게 우리가 서지 요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지 요소 등을 사람이 맨 처음에는 글로 썼어요. 근데 글로 쓰다가 보니까 이제 기계가 발달하겠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타자기로 치다가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6년 정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세대 애니악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그렇다면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계가 기계가 어떤 목록을 읽을 수 있는 마크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협회에서 만들어냈는데요. 미국 LC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5년에 한국화해서 코막, 한국문헌 자동화 목록이라 그래서요. KS 규격으로 현재 2014년 개정을 해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이거예요. 그죠? 공지영의 의자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르포르타주인데요. 자, 르포르타주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듯이, 묘사하듯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르포르타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지영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책 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십니다. 서지 요소들을 모아놓은 목록을 이렇게 보시는데, 실은 우리 문헌정보학과 친구들은 이거를 기계가독형 목록으로 시스템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여기 같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이 화면이고요. 기계가독형 마크가 보는 화면은 이 화면입니다. 네,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서관의 자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지 요소들, 제목, 저자,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요 용어들이 낯설으시면 이따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도서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속성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속성 정보를요, 우리는 메타데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의 데이터,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그죠? 자, 데이터를 직접 여기 보시면 실제로 만지지는 않지만, 보지는 못하지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메타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의미를 기술한 대표 데이터이자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 요소 집합이다. 네, 데이터에 대한 실제 내용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술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간단하게 용어 정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학 자료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자료의 정보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초 개념으로 분류가 무엇인지, 목록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하는 문학관에 있는 문학 자료를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문학관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추가 및 보완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 문학 자료 분류 체계를 실은 여러분들 지침서에 더 자세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뒤에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하셔야 되는 요소들 중에 지금 배워야 되는 분류체계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도 숙지하고 뒤에 지침 내용을 같이 들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지침 관련 항목 기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자,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국적 분류. 네, 그죠? 나라. 국적은 자료. 무조건 우리는 지금 기준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문학관에 갖고 있는 소장 자료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장 자료가 어디서 생산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생산된 국가를 기준으로 국적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한국부터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시대 분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그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생산된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거는 되게 학자마다 다양하고요. 연구마다 다양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은 고대, 구비문학, 중세, 근대, 현대 네 가지. 근데 요거는 지금 아마 자간마다 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간의 문학 각 개별 문학관의 기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표현 형식입니다. 그 소장하고 있는 문학 자료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글로 표현되어 있느냐, 사진, 이미지로 되어 있느냐, 영상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표현 형식이 텍스트로 되어 있다면 가장 쉽겠죠. 도서, 편지, 문서, 신문기사, 원고.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림, 사진, 지도, 도면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영상, 요즘엔 영상도 많죠. 영상, 뉴스필름, 기타. 자, 음성. 어떤 구술 기록물들, 자, 실물, 의류, 가구 등이 있습니다. 자, 문학 유형의 분류.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다 기본적으로 아마 암기하시면서 공부하셨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문학 유형의 분류는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아동문학, 번역, 번안, 시나리오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번역은 어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고요. 번안은 살짝 개정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수집 유형의 분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지 여러분들 자료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배포 받으시는 자료는 이미지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냥 내용 텍스트 중심으로 드렸고요. 지금은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미지를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자료, 단행본, 신문, 잡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문학인 자료에서 육필 원고, 이것도 워낙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육필 원고, 여기 보시면 요게 원고고요. 이게 뭐 작가 관련된 편지 보시면 되고, 작가의 다양한 유품들이 있습니다. 문학 연구 자료에는 문학작품 연구서, 기사, 평론, 논문, 도록 등이 있는데요. 자, 도록이라는 거는 많이 보셨겠지만 내용을 그림이나 이미지, 사진 등으로 모아놓은 책을 도록이라고 합니다. 자, 문학 관련 자료에는 문학 생산 및 향유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뭐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른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요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추식이라는 분도 소설가예요. 방송 극작가이기도 한데 그 추식이 각본을 쓰고 윤건택 감독을 인권택이 감독을 하기 위해 각색한 메밀꽃 핀 무렵의 영화 대본입니다. 이제 이효석 문학관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대부분 출처를 달긴 했지만 이미지 관련해서 저작권이 예민한 사항이 있어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만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용 분류.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가지 두 개, 단행본과 고서 고문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단행본은 KDC 분류체계 우리 아까 800 했었죠. 네, 거기서 보시면 문학자료 외에도 입수되는 자료까지 포함한다. 우리가 문학관에서 문학자료만 본다면 실은 800 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관련된 모든 유무형의 자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단행본에서 우리 총류부터 해서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어학, 문학, 역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잡지는 이렇게 나눠진다. 신문, 고서, 고문서. 이제 고서는 책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문서는 실은 기록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용 분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종 분류입니다. 되게 용어들이 다들 낯설죠. 자, 판종 분류라는 거는 금속 활자본, 그 판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목판, 필사, 신현활자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용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그죠? 자, 재질 분류.
요 7번과 8번은 실은 중요한 게 뒷부분에 입력 항목에서 형태사항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형태사항 부분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판종이 뭔지, 그 다음에 이 재질 분류 중에서도 실은 우리는 지류, 종이가 많습니다. 그 지류 중에서도 한지, 양지, 특수지. 아시겠죠? 제가 이따가 하면서 한번 질문 드려볼 것 같아요. 이 지류 중에서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걸 예제에 제가 써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자료집에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참고문헌 달아놨습니다. 이 참고문헌을 통해서 실은 고문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면 낯설을 수 있어서 제가 사례를 이렇게 이미지를 실어놨어요. 필사본이라는 거는 사람이 직접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판본은 이렇게 목판에다가 글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활자라는 건 이렇게 목활자가 있고 금속활자는 금속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활자로 찍은 거, 금속활자로 찍은 거. 실은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구분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전문가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석판본. 석판본이라는 거는 그 딱딱한 석회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석회 위에다가 글을 쓴 거고요. 신현활자본이라는 거는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납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으로 주로 만든 금속활자. 그래서 납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현활자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인본이라는 건 뭐냐면 등사본이라고도 합니다. 등사기를 이용해서 찍은 거를 유인본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요 등사기 아실까요? 실은 저는 실은 초등학교는 아니었어요. 국민학교 때 등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 등사실 아시나요? 그러면 저랑 비슷한 연대, 그죠? 자, 등사실에 요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쓰고 여기 보면 롤러 있잖아요. 롤러로 말아서 학생들한테 실은 시험지 우리 이걸로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유인본, 등인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사본. 자 그리고 영인본은 뭐냐면 우리는 직지를 되게 중시 여기죠. 자 영인본은 여러분들이 어떤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만든 복사본을 영인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영인본, 직지의 영인본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여러분들 자료에는 없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시라고 실은 이제 어렵고 낯선 용어들이 나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문학자료 메타데이터 볼까요? 자, 메타데이터 우리 배웠습니다.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문학자료 중심의 메타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자료 메타데이터는 시대, 언어, 역사, 특수성,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폭넓은 관점에서 소장자료의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문학자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매체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메타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번째예요. 메타데이터가 아까 우리 목록은 그 자료를 실제로 보기 이전에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검색이 수단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검색이 수단이 되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메타데이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 작업이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 중요하니까 사명을 갖고 열심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메타데이터 유형입니다. 이 메타데이터 유형은 여러분 실은 우리 뒤에 그 입력 항목 5가지에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만 우리 정보로 바꿨어요. 그래서 관리 정보, 기술 정보, 보존 정보. 여기 보시면 우리는 기술하고 정보 기술을 실은 구분해 놨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만 하면 기술이고 기술이에요. 얘도 테크놀로지, 그죠? 디스크립티브 다 한국말로 하면 기술인데 영어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을 우리 입력 지침에서는 서지 정보로 바꿨어요. 혹시나 혼란이 있을까봐 우리는 서지 정보로 하고요. 기술만 우린 기술 정보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정보 자원과 수집품의 관리 및 운영에 이용되는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기술 메타데이터는 설명하시면 돼요. 자, 관련 정보
자원과 수집품의 설명, 식별에 이용되는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존 메타데이터는 아마 이제 뒤에서 학예사 선생님께서 학예사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정보자원의 수집품의 보존 관리에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 보존 메타데이터는 두 가지가 다 공유가 되는데요. 하나는 물리적인 버전이고, 현재는 디지털화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버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정보기술 그래서 시스템 관련된 정보입니다. 시스템 기능이나 메타데이터 운영에 관련된 정보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용 메타데이터는 누가 이용하니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자료 DB 입력 지침입니다. 입력 항목. 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입력 항목은 여러분 각 문학관마다 자료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 모든 문학관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개괄적인 정보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여러분들 문학관에만 필요한 이 정보 요소들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하겠습니다. 관리정보, 관리 메타데이터, 서지정보, 디스크립션이었죠. 자, 보존정보, 이거는 기술은 테크니컬한 거, 그죠? 테크놀로지, 기술정보, 이용정보. 그래서 총 26개 상위 요소와 68개의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이 68개의 하위 요소에서 이 서지 정보에서 실은 제가 몇 가지, 3가지를 좀 묶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묶으면 24개, 이거를 개별적으로 풀어 놓으면 27개가 되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26개와 68개의 하위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좀 빨리 말을 한 게 있어요. 네, 이해해 주세요. 자, 기술 원칙입니다. 입력 지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각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자료의 내용과 범위, 다른 자료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입력 지침은 각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숙지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반 사항, 그래서 국제 표준 서지 기술에 규정된 요소와 순서를 일반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 원칙의 큰 기술 원칙입니다. 첫 번째, 모든 유형의 자료를 기술의 대상으로 한다. 이거 아까 우리 개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복합 매체는 매체 자료는 주된 매체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복합 매체라는 용어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합 매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학용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어학용 자료는 책 텍스트도 있고 뭐 테이프, 옛날에는 테이프도 있지만 지금은 CD, DVD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복합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술 정보를 입력하셔야 될까요? 그럴 때는 주된 매체, 이 책이 텍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를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어학용인데 DVD가 중심이에요. 텍스트는 간단하게 설명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DVD를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술 원칙은 자료 자체에 나타난 정보 그대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복제물, 요게 지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우리 원본과 복제물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 마음에 복제물이 보면 원본을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입력할 때는 원본은 원본대로, 복제물은 그 대본이 원자료가 아니라 복제물 자체를 기술의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그 자료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문자는 자료에 쓰여진 철자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한자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자도 있고 약자도 있잖아요. 정자와 약자 상호 간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형태사항이라고 계속 말이 나올 거예요. 형태사항은 뭐냐면 그 책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죠? 크기, 사이즈, 가격 뭐 이런 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거 형태사항이나 주기사항, 어떤 우리
입력 항목을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68개의 기본 항목이 있지만 거기에는 마땅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주기사항이라고 해서 별도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자료에 쓰여진 언어나 문자와 관계없이 우리는 한국어로 표기합니다. 한국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서에 대해서는 영어로, 고서와 고문서에 대해서는 한자로 기술함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한국어로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원칙은 서양서 이 책 색인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칙은 이렇게 한글로 쓰시면 되지만 보통 만약에 그냥 관행상으로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로마자의 대문자법은 기술되는 언어의 관용법에 따릅니다. 이건 뭐냐면 자, 네, 로마자의 대문자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책을 보세요. The present. 여러분 우리 영어 쓸 때 이렇게 더는 그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잖아요. 이 P 같은 거 쓸 때 우리 대문자로 쓰나요? 관행상? 아니죠. 관용법에 따라서 우리 P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관용법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자, twilight 같은 경우는 앞에 T가 소문자네요. 우리 이렇게 쓰나요? 첫 글자? 아닙니다. 대문자로 써주시면 돼요. 자, 네. 세 번째,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얘는 막 다 첫 글자들이 다 대문자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How의 H만 대문자로 쓰고 그 뒷자들은 다 소문자로 쓰죠? 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 사드는 뭐냐면 요 사드는 그대로 THAD라고 쓰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두 문자예요. 사드의 두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요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보이시죠? 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자료에 없어서 요것들이 다 이미지들이 혹시나 저작권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만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작품 정보와 저자 정보의 숫자, 이제 제목에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작품 정보라는 건 이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자 정보. 그 자료에 쓰여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단, 권차 2권인가요? 볼륨 2, 뭐 볼륨 3 할 때, 권차나 회차, 연차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해서 사용하되, 식별상 2가지 이상의 숫자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기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에 5월에 달리기 할 때 5자는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대로 쓰시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네요. 제목이지만 그럴 때는 2로 바꾸시면 돼요. 단 아까 여기 첫 번째 여기서 설명드렸죠. 2가지가 같이 쓰일 때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그대로 기재하시고요. 다음에 실은 또는 IE는 in other words라는 약어인데요. 앞에 적어 그 발음꼴을 가까로로 묶어 부기한다. 요 예제를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얘가 누군가가 잘못 부기를 해서 1997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책이 79년인 거예요. 그럴 때는 실은 이라고 적으시고 1979년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얘는 지금 danger에 D가 빠졌어요. 그럴 때는 가까로 하시고 D 쓰시면 되고요. 얘도 지금 단어가 틀렸네요. 영어일 때는 I를 쓰시고 고치시면 됩니다. 되셨죠? 가까로를 사용한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목별 입력 지침. 이제 우리 정보가 5가지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 5가지 영역 중에서 첫 번째 관리 영역, 관리 정보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수 정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어떻게 입수가 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위 요소에는 입수 방법, 입수처, 입수 일자, 입수 가격, 입수자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 이미지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도서관 쪽에서는 네, 도서 기증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네, 등록하신데 등록번호에 누가 기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찍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문학관의 자료를 살펴봤더니 문학관에서는 이렇게 소장 정보에 소장 경로에서 기증 또는 기증자에서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다른
또 이제 문학관에서도 보니까 아예 이 도서 번호에 여기 보시면 기증이라고 써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문학관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각 문학관을 보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입이나 수중, 기탁 등의 경우에는 자료를 양도한 사람의 이름, 여기 보시면 양도 기증자의 성함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름 혹은 기관의 명을 함께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 정보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우리 문학관에 등록이 됐을 때 각 문학관마다 그 등록번호, 고유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위 요소에는 등록일이 있고요. 등록자가 있고요. 등록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등록일은 그 문학자료가 언제 등록이 됐는지, 등록자는 그 등록을 한 담당자명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제 등록번호 이제 고유한 식별번호인데요. 뭐 예시로 이렇게 하는 문학관도 있고, 보통 도서관에서는 실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번 도서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서관에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렇게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다르죠. 각 도서관마다 아마 또 각 문학관마다 이 등록번호 체계는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문학관마다 별도로 확인하시고 이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번호입니다. 관리번호는 유물번호라는 게 있고 청구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뭐 아까 청구기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자, 청구기호라는 거는 문학 자료의 청구기호, 아까 우리 KDC 할 때 분류기호 설명드렸잖아요. 그 분류기호랑 도서기호를 합친 걸 청구기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유물일 경우에는 이 청구기호 이외에 유물번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요게 바로 도서번호, 분류기호, 청구기호. 여기서는 지금 청구기호라는 말은 안 쓰고요. 도서번호라고 해서 여기서 아동, 그래서 번호,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문학관에서는 관리정보라고 아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별치기호, 보통은 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청구기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인데 도서번호가 있고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물번호도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떤 문학관에서는 유물일 경우에 이 아이가, 이 자료가 유물일 경우에는 이렇게 유물번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문화재 정보. 이 문화재 정보는 여러분들이 다루실 일이 있을까 싶어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 문화재 지정일자, 문화재 지정 구분, 문화재 지정 홀수가 있는데요. 문화재일 경우에 이런 정보들을 받게 되시면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정 문화재가 뭔가 의미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지정 문화재의 의미,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정 문화재가 뭔지만 보고, 문화재 지정 제도를 통해서 여러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게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유물번호를 이렇게 부여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40분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 마지막 이 로컬 정보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로컬 정보까지만 집중해 주세요. 자, 로컬 정보는 뭐냐면 자료의 현재 소장 위치, 우리 자료가 어디 있지?를 찾으실 때 중요한 건 분류번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분류번호는 실제적으로 그 자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의 현재 소장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장 위치, 분류번호, 전시 위치, 분류기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예시, 이건 너무 간단하죠? 보통은 이렇게 분류기호를 사용합니다. 되셨죠? 여러분, 여기 우리 로컬 정보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쉬셨어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간에도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그 질문이 좀 구체적이고 세세한 정보들이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강의가 끝나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답변을 다 드리기가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이 분류기호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만약에 문학관에 분류기호랑 뭐 도서기호 이런 게 없습니다. 유물번호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유물번호가 없다라는 건 아마 유물이 없을 거예요. 그럼 작성 안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분류기호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분류기호 2 외에 도서기호라든지 아마 그 문학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소장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 문학관마다 확인을 하시고 분류기호 이외에 그 대체로 쓰고 있는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딱히 용어가 분류기호라고 그래서 분류기호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구분할 수 있는 번호가 있구나, 그렇게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면 그거를 분류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뒷부분을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저작권 정보입니다. 이 저작권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저작권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 저작권 관련 정보에서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긴 쉬울 것 같아요. 소유권자, 소장 이력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받고 그냥 바로 입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저작권 정보라는 거는 현재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고, 소장 자료에 부여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인데, 소유권자, 뭐 소장 이력 입력하시면 되겠죠? 누구다? 자, 대여 정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관리 정보 중에 어떤 대여 정보라든지 이동 정보라든지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기 쉬우신 부분은 제가 굳이 이미지를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만 제가 이미지를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요소들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여 기간, 피대여 기간이라는 건 여기 대여 장소를 말하고요. 피대여 담당자, 대여자, 대여 조건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대여 기간, 대여 장소 여러분들이 다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여 조건에서 자, 보험가는 소장 자료 관련해서 사고, 소장 기간, 대여 기간 모두 포함해서 발생할 경우에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보험가액 이외에 보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모두 입력한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뭐 이렇게 어느 문학관에 대여를 했죠? 대여 기간, 조건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 정보가 뭐냐면 자료가 기관 내에서입니다. 이거 좀 구분할게요, 여러분. 자료가 기관 내에서 위치를 이동했을 때는 이동 정보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 외로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대여 정보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뭐 현 위치, 이동 일자, 이동 수량, 이동 사유. 뭐 보통의 이동 사유는 전시가 아닐까? 아니면 뭐 보건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시 정보입니다. 자, 전시 정보는 전시명이 있을 거고요. 전시 기간, 전시 장소, 전시 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문학관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메타데이터를. 자, 보시면 전시 위치를 별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시 위치가 어딘지 적으시면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입력 정보를 입력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어디 문학관 특별전, 한국인이 사랑한 소설 백선, 일자, 장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 전시 정보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문학관의 홈페이지를 가서 봤는데요. 너무 다 다양하게 잘하고 계셔서 제가 딱히 어느 문학관에를 못해서요. 저는 지금 저희 학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여성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문학관에 관련된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프랑코포니를 가다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는 그 자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1층인지 2층인지 아니면 이렇게 유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 상태. 실은 이 관리 상태랑 뒤에 있는 보존 부분은 저보다는 뒤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학예사 분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정보를 기입을 해야 되는지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 상태에는 상태 정도, 얘가 양호한지 보통인지 불량인지 어떤 훼손 정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태 기입 날짜, 처분 및 처리,
그다음에 관리주기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예시에 보시면 불량이라고 되어 있죠. 하단 왼쪽이 결락되어 있다. 등급은 B다. 아마 요거는 여러분 저는 예시를 그냥 가장 보편적인 예시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아마 각 문학관에서 따로 하고 있는 이 관리 상태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특수관리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수관리 정보는 내용이 특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보물, 유물처럼 어떤 물리적으로 특수하거나 그래서 내용상이거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관리 정보라고 해서 특수정보 어디에 별치되어 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관자료입니다. 연관자료 아까 그 질문 중에 제가 살짝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단행본하고 연결된 뭐 스크립트 같은 거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입력 요소에 입력할 수 없지만 그 자료랑 연관된 정보들이 있다면 바로 이 연관 자료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와 관련이 있는 자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보통 이제 고문서 관련해서 용어들이 낯설으셔서 이걸 써놨는데요. 영인본, 역주서라는 건 번역과 주석이 합쳐진 거예요. 번역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인 주석도 달고 그런 걸 역주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본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의 내용이 살짝 다른 거, 그걸 이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한 사항이 있고요. 자료가 수록되거나 연구된 연관 자료, 연본과 연관 자료를 상호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필요시 반복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책에 대해서 연구된 거나 신문 스크립트나 어떤 그거랑 연관된 모든 정보들은 여기다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에 번역 청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른 거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관에 이게 소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소장 정보도 링크 연관 정보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한 개 끝났네요, 여러분. 관리 정보 했습니다. 힘드셨죠? 자, 지금까지 어떻게 자료를 관리할까? 그 관리에 대한 정보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은 지금부터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일 것 같아요. 자, 서지. 여기서의 서지는 그 자료를 기술하는, 설명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작품 정보, 작품명, 제목이죠. 뭐 우리 쪽에서는 표제라고도 부릅니다. 자, 문학 자료 및 관련 자료 등에 부여된 이름입니다.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표제, 제목. 근데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자료에 포기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찾으신다면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특정 자료에 부여된 대표적인 명칭이다. 뭐 이외에 부수적인 명칭, 부제목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부제목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시리즈 각각의 작품에 고유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부제목으로 입력하셔도 돼요. 뭐 이거는 지침서에 아마 자세하게 나올 것 같고요. 자, 작품명에는 자, 여기 이제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표제 정보, 대표자 자료명, 현대어 서명, 원문명, 이문명, 한자 표기, 권수제, 권미제, 판심제, 축약표제, 번역표제, 원문표제, 품명 등. 이 품명이라는 건 이제 유물일 경우에, 자, 근데 권수제, 권미제 요거는 뭐냐면 고문서일 경우입니다. 요것도 지금 이미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료에는 이 이미지가 없을 거예요. 이 이미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책은 기본적으로 커버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 맨 앞 페이지 커버라는 표지가 있고요. 타이틀 페이지라는 표제면, 표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 표제면 뒷장을 이 표제면이라 그래요. 그리고 본문이 나올 거고요. 책의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 책에 대한 발행지, 발행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판권기, 판권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서명, 제목, 표제를 어디서 찾으셔야 될까요? 가장 어렵습니다.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 중에서 어디에 있는 제목을 서명으로 내가 작성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자, 표지, 표제면,
이 표제면이 있는데 요즘 책들은 이 표제면에 판권기를 같이 사용합니다. 이 표제면에 발행지, 발행처, 인쇄저, 인쇄지라는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뒤에 본문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어떤 책의 유형은 표지가 나오고요. 약표제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타이틀 페이지 진짜 표제면이 나오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브루클린이라는 제목만, 서명만 나오는 이 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약표제면이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표지, 약표제면, 표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 나오고 판권기, 판권지가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들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현대 자료들을 입력하실 때 어떤 정보를 보고 내가 자료를 입력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실은 여기에 정답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표지가 있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단행본을 보실 때 어디에 자료를 보고 내가 기술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때 우리는 으뜸정보원이라고 합니다. 으뜸정보원이 뭐냐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표지, 표제면, 표제지 같은 말입니다. 판권기, 판권지 이 세 가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으뜸정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 차 재배와 이용 가공 표제지를 봤더니 차의 재배와 이용 가공 판권지를 봤더니 차의 재배와 이용 가공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보통은 얘가 답일 것 같은데 얘를 보고 표제를 서명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다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을 보고 표제를 작성하셔야 될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놨죠. 여러분들은 서명을 작업하실 때 반드시 표제지, 표제면을 보시고 서명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제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되게 당혹스러운데요. 그래서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근현대 단행본일 경우고요. 자, 뒷부분. 이런 거 보셨나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고문서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왜냐면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고문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고문서도 표제지, 서문, 발문, 권말, 관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바로 표지겠죠. 고문서의 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고문서의 표지에는 보통 표제도 있고요. 책차도 있고요. 목차도 나와 있습니다. 아닌 책도 있어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모든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치만도 있고요. 총책수도 써여 있습니다. 요거를 펼치면 표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문서를 작업하셔야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 표제지를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 고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표제지보다는 실은 우리는 얘를 으뜸정보원이라고 합니다. 권수제면.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아이고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이 시작하는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목 이걸 권수제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목이 달라요. 그러면 권수제면에 있는 제목을 보고 하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구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문 우리 고문서에는 목록도 있고요. 부록도 있고요. 발문도 있고요. 권말도 있고 간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 정보입니다. 네, 우리 이제 어렵게 서명, 표제, 제목 적었어요. 그럼 이제 저자를 찾아야겠죠? 자, 저자는 문학 자료를 제작 및 관련된 인물에 대한 정보이다 라고 해서 자료 이외에서 취한 저자 정보는 가가로에 기재한다. 그래서 작가의 본명, 필호, 호, 단체명, 제작자명 이거는 여러분 다 작성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입력하실 수 있는 요소들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제작 혹은 내용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대표 저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등을 붙여서 작가명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실은 예전에는 컴퓨터가 뭐 발전되기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저자를 대표 저자 1명 또는 뭐 2명, 3명까지 입력을 하고 등하고 뒤에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시면 저자가 4명이건 5명이면 여러분들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저자명을 다 입력하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각 문학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자명을 몇 명까지 입력을 해야 하는 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작가의 작품에 대한 참여 정도, 저자가 번역자인지 편저자인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가의 국적, 이게 나와 있을 경우에, 아실 경우에 작업하시면 돼요. 생물년, 그 다음에 연락처, 그래서 뭐 예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뒷부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없는 자료인데요. 보시면 자, 이렇게 채만식의 저자 정보를 따로 이렇게 제공하는 문학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이름, 출신, 그다음에 생물년, 출생, 사망 정보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학관은 이렇게 이제 저자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제공을 하시고요.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서지 정보라는 칸에 저자에서 이렇게 저자명만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도 보시면 저자명, 여기서 저자명만 나와 있죠. 간단하게 저자명, 여기도 작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자 및 편저자 정보. 아까는 실제적으로 글을 쓴 사람, 저자에 대한 정보였고요. 이거는 역자, 뭐 번역자라든지 편저자, 편집한 사람들, 편저. 자, 보면 여러 자료를 묶어 하나의 편집 출판물로 편집한 편저자 설명되어 있죠. 또는 역저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역저자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저자의 본명, 필명, 호 단체명 아실 경우에, 아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편저자명, 편저자의 본명, 필명, 호 단체명. 자, 편저자가 단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력하실 때 도움을 드릴 거예요. 편저자가 단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각각의 편저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각 문학관에서 그렇게 입력을 하신다면, 그리고 대표 편저자만을 대상으로 저자 정보를 입력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각 문학관에서 대표 편저자만 입력한다 라고 하면 대표 편저자 하시고요. 만약에 뒷부분에서 이거를 뭐 주기사항에 연결을 해서 각 편저자를 나열하실 수 있고요. 입력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편저자를 다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각 문학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예시에서 한국대학교 출판부 편저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판사항입니다. 판사항에서 판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질문이 판차였어요. 아까 우리 판차 종류할 때, 아까 그 고문서 문학체계 분류할 때 판차의 종류에 금속할자본, 목할자본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현대 문학자료는 굳이 판차를 입력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고문서일 경우에요. 고문서일 경우에 판차가 아신다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현대, 근현대 자료의 판차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개정판, 이판, 뭐 심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실 거 없으세요.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서수와 판 또는 다른 판과의 차이를 표현한 개정판 많이 보셨죠?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 뒷부분에 있는 판사항이라든지 발행사항, 형태사항은 어려우실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서관에서 자료 찾으실 때 보셨던 입력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이나 신 등과 같은 어구와 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문학자료의 원판 번호. 자, 원판 번호는 뭐냐면, 만약에 문학자료에 원래 그 원자료의 번호가 있다면 그거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판원. 판원이라는 건 문헌자료를 출판한 주체가 개인 또는 단체인가를 기술하는 게 바로 판원인데요.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고서의 경우예요. 고서의 경우. 이게 지금 단행본이 있는 문학관도 있고, 그 근현대 자료가 있는 데도 있고, 혹시나
고서랑 고문서도 하시는 문학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양하게 예를 들어놨는데요. 고소의 경우에는 판원 정보가 서원인지 아니면 사찰, 절인지 관아, 관인지 사가판인지, 사가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인지, 방각본이라는 건 뭐냐면 현대로 말하면 상업출판사예요. 어떤 판매를 위해서 찍었던 방각본인지 또는 기타 등의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아실 경우에요. 자, 판차는 이제 근현대 문학이겠죠. 개정판이니, 2판이니, 3판이니, 개정증복판이니 많이 보셨죠? 그럼 판차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행, 양상 등을 기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에 개정증복판, 제2판, 보유수정판. 이게 어려우실 게 없는 게 여러분, 이 예시에서 나온 것처럼 본 자료, 여러분들이 그 자료, 문학 자료를 보시면 실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고소 고문서일 경우에만 좀 어려우시고, 근현대 자료일 경우에는 그 자료에, 문학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단행본에. 그러니까 어려우실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발행사항, 제작사항입니다. 자, 발행사항은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우리 하위 요소할 때 플러스 3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저는 이 세 가지를 묶었어요. 그래서 발행지가 제작지고 발행처가 제작처라고 보고 발행년을 제작년으로 보는데, 만약에 이거를 구분해야겠다, 우리 문학관에서는 좀 구분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제작지, 제작처, 제작년으로 구분해서 6가지 하위 요소로 쓰셔도 돼요. 되셨죠? 자, 문학자료의 발행이나 출판, 필사, 그다음에 공개, 배포, 발매 등의 출판과 관련된 사항과 제작이나 인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자, 제작과 관련된 사항은 자, 보시면 발행지. 여러분들 이거 공공도서관에 가셔서, 아니면은 그냥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뭐 지금 웹 같이 사용하시잖아요. 어느 도서관이나 들어가셔서 아무 책이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도서를 설명하는 거에 뭐 서울 땡땡 아니면 무슨 출판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서울 또는 뭐 대전 이런 것들이 바로 자료의 발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발행처, 자료의 그 출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행처. 그리고 발행년, 언제 발행이 됐는지 여기 보시면 출판 연도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자, 예시 보시면 되고요. 예시를 자, 보시면 창조사 1923년 한성. 요에는 한문이 있으니까 한글로 서울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한성도서라고 해서 여기 우리가 옛날에 단기, 서기를 구분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단기가 되어 있으면 서기를 가까로로 이렇게 써주셔도 좋아요. 자, 발행사항에 대한 여러분들이 실은 이제 이 부분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자, 발행지 이제 지금 현재를 보면 서울을 쓰던 대구를 쓰던 어떤 지명이잖아요. 그런 자료에 기재된 발행처의 소재지명을 기입하고요. 자료에 기재된 발행처의 소재지명을 뭐 시읍, 군 단위로 기재할 수 있다. 발행처는 출판사, 자료의 출판과 배포, 공개, 발행에 책임을 진 개인일 수도 있고요.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기술하시면 돼요. 약칭 또는 축약형으로 쓰인 것은 식별상 모호성이 없는 한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발행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발행지가 없네요. 그럴 때는 추정되는 지명을 우린 항상 가까로로 묶어서 보기하고, 추정된 발행지가 불확실한 것일 경우에는 그 지명에 물음표를 덧붙여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발행사항. 발행지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보다 상위 단위의 도명이나 국명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도명이나 국명을 발행지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서지사항에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메타데이터 이런 입력 요소들을 입력하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자, 도명이나 국명마저도 추정하기 어려운 것은 발행지 불명 또는 뭐 발행지 불명을 가까로로 묶어서 기재하거나 또 이하 발행처 발행도 마찬가지. 발행처 불명, 발행연도 불명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복제본의 발행지는 복제처의 소재지명을 기술한다. 이거 앞부분에 큰 기술 원칙 할 때 말씀드렸죠. 복제본인 원본이 아니라 복제본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발행사항이나 판권지 등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서문도 확인하시고 발문도 확인하시고 후기 등에 표시된 정보를 기재하되 날짜 뒤에 서발 후기 등을 부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문서일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겠죠. 자, 발행사항. 자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제작 및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자료의 제작이 완료된 시점을 발행연으로 기술한다. 이게 대부분 이제 고문서일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정 날짜를 입력할 경우에 연, 월일의 순으로 기술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제가 써놨습니다. 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모든 거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건 일반적인 국제표준 서지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입력을 하실 때는 항상 각 문학관, 각 자관의 각 개별 문학관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똑같이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형태사항 볼게요. 자, 형태사항에서 보시면 형태사항에 좀 쓸 요소들이 많죠. 근데 이거를 다 입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요소들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형태사항 보시면 요게 아까 질문 들어왔던 판종 구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판종 구분에서 아까 뭐 금속 칼자본, 목판본 같은 경우에는 고문서 중심으로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현대, 근현대 자료일 경우에는 개정판, 뭐 개정증보판, 2판, 3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책수, 총 면수는 이제 우리 페이지 수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 크기는 여러분들 기준이 우리 높이 세로예요. 세로라고 생각하시고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질은 아까 제가 질문 드린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뭐 보통은 지류가 많았었잖아요. 그 지류 중에서 종류들이 되게 많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힌트를 드리면 양지. 아까 우리 재질할 때 양지 기억나세요? 한번 보세요. 어떤 요소인지. 자, 형태, 그 다음에 언어, 매체를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료 자체의 형태와 판종, 권수, 책수, 면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도판, 서체, 크기, 재질, 무게 등 아시는 내용이 있는 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문학자료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건데요. 자, 자료의 판종은 구분합니다. 고문서 같은 경우에는 금속 칼자본인지 목칼자인지, 목칼자본인지. 자, 책수, 권수, 책수, 책 면수, 총 페이지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리적 크기, 세로 중심으로 센치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센치, 페이지 수, 면수 보이시죠? 자, 자료의 재질 및 재료, 금속, 종이, 목재, 기타 자료가 있었습니다. 재료에서 우리, 그죠? 그 다음에 형태, 이게 장정인지 채색이 들어간 건지, 무게, 표지, 사파 등의 정보, 아까 뭐 색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언어는 자료의 기술 언어가 한국어인지 또는 여기 보시면 국한문, 혼용문인지,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매체를 구분해 주세요. 책자형인지, 낱장 자료인지, 비디오인지, 사진인지, 그림인지, 지도인지, CD인지, DVD인지 하실 수 있습니다. 형태사항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도서관에서 자료 찾으실 때 많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자료를 이미지를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서 하나를 총 묶어서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형태사항에서 또, 자, 요건 이제 기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요소에 대해 하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을 반복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하나 이상의 언어로 입력할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된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한글 우선입니다.
하시고, 대상 자료의 종별과 수량은 자료의 유형에 따라 기술이 되는데요. 이거는 아마 지침서에 다 나와 있거나 문학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는 매로 적어주시고, 지도도 매, 페이지 수, 장수, 지도책은 1책 해서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기는 자료의 표지나 외형의 크기를 센티미터, 그죠?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기준이 센티미터입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기재하시고 센티미터 미만은 올려서 기재해 주세요. 예전에 이거 이미지, 여러분들 이미지 찍으셔야 되고 센치 작업 하시잖아요. 그때 예전에 질문이 뭐였냐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표지 사이즈랑 안에 있는 내용에 있는 본책의 본문에 있는 책 그 종이 사이즈랑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냐면, 항상 표지, 겉 표지를 중심으로 센치를 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 정보입니다. 여기는 내용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계속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는 주기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 주기라고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료에 대해서 다른 요소에서 기술하지 못하는 사항. 제가 지금까지 68개에 대한 하위 요소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게 해제예요. 해제. 그 문안 단행본이나 아니면 그 자료, 문학 자료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해제를 이 내용 주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와 관련된 자료와 관계 유형, 뭐 해제, 주제명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주기사항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의 합철. 이게 뭘까요? 합철. 합철이라는 건 뭐 보통 편집 자료에서 많이 보는데, 여러 개의 자료를 묶어놓은 걸 합인이라 그러는데요. 자, 다른 요소에서 기술하지 못한 비평 합철 부록. 그래서 합철이라는 건 여러 자료가 있잖아요. 그 여러 자료를 묶었을 때의 제목과 저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 출판사인지, 발행사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보. 필요시 작품의 전체 혹은 중요하거나 선별된 사항의 내역을 기술할 수 있으며, 독립된 표제멸을 지닌 자료가 다른 자료에 합철되어 있고 이들 각 저작을 포괄하는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앞에 예제처럼 합철, 합인이라는 문구를 앞에다 쓰시고 도입 어구를 먼저 기술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주기사항에는 다른 요소에서 기술하지 못하는 사항을 기술하며 합철본, 부록, 작가 관련 정보, 작품 관련 정보, 가격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마 형태사항에 가격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주기사항에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각 문학관별로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자 서명, 메모, 장서인 등을 기입합니다. 가격은 자료에 표시된 정가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정가와 특가가 아울러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가를 원가로, 우리 계속 지금 대가로, 가가로 썼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가로, 이만 다르네요. 원가로로 묶어서 정가 다음에 부기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의 합해 단위 명칭은 공식적인 표준부호를 사용하는데 얘도 반드시 가격 앞에 기재해 주시면 돼요. 궁금하시죠? 그동안 거 발행상, 형태상, 내용 정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 자료를 좀 보세요. 요걸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근현대 자료의 단행본일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이 되고 어떻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이 어려운 책입니다. 저스티스. 제가 아이들 저작권 가르칠 때 이 책이 정말 재미있는 책인데 뭐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표제와 책임 표시 사항, 표제, 제목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글로 썼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자, 뭐 이런 부제, 여기 보시면 아까 부제를 쓸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부제를 쓰시면 되고, 네, 마이클 샌던 옮김 되어 있고요. 판사항, 발행사항, 여기 보시면 발행사항, 우리 그동안 설명드렸던 거. 자, 형태사항,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러분? 페이지 수, 사파가 있습니다. 센치, 디스크까지 해주시고, 주기사항, 없는 거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없는 건 안 썼어요. 없는 건 안 쓰셔도 돼요. 자, 주기사항에 원표제, 원저자명, 색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번호, 입수번호에서 가격이 아까 우리 표준 가격 단위 여기 앞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자료 유형 정보에 보시면 자료 유형 정보는 자료 유형의 장르. 요거는 문학관마다 다 다르고요. 요거는 입력하기 너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종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구분이라고 사용하시는 문학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의 종류를 시, 소설, 수필, 희곡 등등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존 정보 요소.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읽어만 드릴게요. 왜냐면 뒤에 학예사 분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자, 보존 처리의 처리 내용을 우린 적을게요. 처리 내용에 자료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요. 보존 처리 시 그 해당 보존 처리의 업무 처리 기간, 보존 처리 내용, 담당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복제 정보, 이게 복제가 됐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제작이 됐어요? 영인본이래요. 영인본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진으로 복사해서 만든 제작이다.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이 됐니? 자, 마지막 기술 정보, 아니네요. 네 번째죠. 기술 정보, 디지털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지털화돼서 디지털화 요소에는 링크가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링크를 디지털화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실 수 있게 바로 링크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요. 또 이 링크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게 디지털화된 정보가 TIFF인지 GIF인지 JPG인지 이런 것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관련 정보에서 이게 어느 시스템으로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지, 자료관리 시스템인지, 총 용량은 얼마인지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레코드 정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학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레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그 레코드에 대해서 작성 일자라든지 레코드 번호, 식별 번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코드 작성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용 정보입니다. 자, 이용 정보 요소에는 이용 정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상위 요소가 이용 정보 하나가 있고요. 하위 요소에 이용 이력, 이용 조건, 이용 대상자가 있는데, 자, 소장 자료의 이용에 대한 이력, 권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실은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용 조건이에요. 제작권, 저작권 유무, 권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자 중에서도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게 공개가 된 자료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 그래서 보시면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용 이력은 누가 열람을 했네요. 그리고 그 대신 이용 조건과 이용 대상자에서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한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인가요? 짧고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문학자료 데이터베이스 입력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문학관에서 고루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각 문학관마다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입력 지침의 요소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사항,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려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후에 다시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